74주년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시민 15,000여 명이 참여해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일본에 대해선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며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태풍 크로사가 동해를 향해 북상하면서 강원 영동 지역에 비바람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최고 15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공항에서 철수한 홍콩 시위대가 주말에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인도적 해결을 촉구하며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019년) 한국 사회는 조금 특별한 광복절을 맞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문화적이고 지속적입니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고 목적 또한 명확합니다. 일본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끝낼 수 없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2019년 한국 사회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74년 전 광복을 통해서 되찾은 독립과 자유가 언제든 위협당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총칼이 없을 뿐 일본 아베 정부는 사실상 경제 전쟁을 시작했고 경제적 굴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한국 사회는 다릅니다. 100년 전 3.1운동을 하다 탄압과 학살을 감내해야 했던 그런 약소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이 됐고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공존, 인권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런 저력의 바탕에는 역시 경제력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과 독립, 그 역사를 보시죠. 세계에서 세 번째, 한국에서 첫 번째. 고도의 정밀 기술로 가운관에서 완직 공간에 이만 생산해온 일본의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976년 중동에서 직접 회로 반도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돼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국내 가전시장에서 국산이 일제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습니다. 네, 이 시간 현재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해서 일제 강제 동원을 사죄하고 또 경제 제재를 처리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황경주 기자, 오늘 종일 비가 오락가락했는데 아직도 적지 않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74번째 광복의 날, 저는 지금 광화문에 시민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제 옆으로 보시면 많은 시민들이 노 아베라는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에도 주최-주주산 15,000명의 시민이 모여서 광화문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 시민들은 대한독립 만세라는 함성보다는 강제징용 사죄하라, 경제 침탈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손에는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자 친일 적폐 청산하자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꽤 많은 사람들이 큰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지금 구호 소리를 보니까 이 시민들의 구호가 확실히 노 재팬이 아니라 노 아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시민들이 일본 전체가 아니라 아베 정권을 주로 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아베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에는 현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 3천여 명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면서 촛불 시민들과 대치하기도 했는데요. 일부에서 서로 야유를 하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이 잘 끝났습니다. 네, 광화문 현장 잘 봤습니다. 황경주 기자였습니다. 올해 광복절 74주년 행사는 15년 만에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른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구상을 밝혔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협력과 개방으로 함께 성장하겠다면서 절제되면서도 유화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먼저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90이 넘은 백발의 정환진 애국지사 선창으로 그날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문 대통령은 광복 직후 김기림 시인이 쓴 시 새나라 송의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 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충분히 강해지고 분단을 극복할지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책임 있는 경제 강국입니다. 협력과 개방으로 이웃나라와 함께 성장하겠다면서 일본에 절제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교량 국가와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평화 경제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는 비판은 미국이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습니다. 평화 경제로 분단 비용을 줄이고 통일을 향해 가겠다면서 구체적인 시점도 명시했습니다.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 완 코리아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선 지금이 가장 중대한 고비라면서 남북미 모두 북미 실무 협상 조기 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은 해마다 주목의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때가 때이니만큼 더했습니다. 청와대 이병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네, 대통령 연설의 길이가 보니까 27분이었더군요. 단어나 문장 하나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까 안팎의 관심이 컸죠. 네, 그렇습니다. 한일 관계가 급변하고 남북미 관계도 유동적인 상황.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광복절 경축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돼 왔습니다. 특히 관심은 일본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차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일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적반하장 같은 강도 높은 발언, 또 과거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습니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 이 정도가 일본을 겨냥한 발언이었는데요. 과거사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지향하자는 이른바 투트랙을 다시 천명하기 위한 수위 조절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앞서도 나왔지만 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아무래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거 같은데 이 문구가 모두 7번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네, 청와대의 거의 모든 참모진이 모여서 한 달 반 동안 회의를 했답니다. 각계각층의 설문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바로 경제였습니다. 오늘 경축사의 경제라는 단어가 39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그 다음은 평화로 27번 나왔습니다. 8.15 경축사로는 이례적일 만큼 경제 연설이었던 셈인데요. 결국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연설을 아마도 일본도 유심히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연설이 최근의 관계에서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상과 포부를 밝힌 힘있는 경축사였지만 말이 현실로 이어지진 않는다. 오늘 야당들 반응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당장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일 열리려다 언론에 공개되면서 취소됐던 한일 외교차관 간의 그 대화가 또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 24일 한일 군사정보협정 연장 여부가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청와대 내부에서도 아직 의견이 팽팽하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 이병도 기자였습니다. KBS가 광복 74주년을 맞아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어제부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보도하겠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꼴로 정부가 잘 대응했다고 응답했고 내년 도쿄올림픽 불참에 대해서는 역시 10명 가운데 6명이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뒤 우리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습니다. 58.7%가 잘했다, 37.6%가 못했다고 답해 긍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계속될 경우 누가 더 손해보겠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양국 모두 손해라 했고 다음은 한국, 일본 순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80.8%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 조치를 취했다는 74.8%, 한국의 경제적 추격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데에는 75.5%가 동의했습니다. 대응 방안도 물었습니다. 재연장 시한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할지에 대해 파기해야 한다 43.6%, 재연장해야 한다 40.3%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민주당 지지층은 절반 이상이 파기를, 한국당 지지층은 절반 이상이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양국 모두 손해라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 나왔고 일본이나 한국의 손해라는 응답은 비슷했습니다. 일부에서 맞대응책으로 거론되는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선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60%에 육박해 불참해야 한다 35.2%를 크게 앞섰습니다. 일본 제품이나 친일 논란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 여부를 물었더니 80% 가까이가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불매운동 참여율은 19세부터 60세 이상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불매운동이 향후 한일 경제 협상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 40.2%, 부정적 34.4%로 긍정적 전망이 다소 우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유무선 전화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불매운동이 한 달 넘게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불매운동에 불을 지폈던 유니클로의 매출은 70%가량 줄었고 일본 맥주의 매출도 곤두박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유니클로 매장 분위기가 잠옷 한산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그런 비양심적인 태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안 가게 돼. 부담스럽고 좀 조심스럽게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유니클로를 포함한 일본 유명 브랜드 제품의 국내 소비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요 일본 브랜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을 조사한 결과 6월 마지막 주에 비해 지난달 넷째 주의 매출액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유니클로의 매출이 가장 많이 떨어져 6월 마지막 주에 비해 지난달 넷째 주 매출은 70% 넘게 급감했습니다. 일본 맥주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입 맥주 시장에서 부동의 1위였던 일본 맥주는 3위로 추락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일본 맥주를 구매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든지 이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이전 달에 비해 45%가량 줄었습니다. 수입 1위는 벨기에 맥주가, 2위는 미국 맥주가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불매운동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일 경제가 긴밀히 상호 의존돼 있기 때문에 부작용도 우려합니다. 한국 국민들이 화가 나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외교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걸 파는 사람이라든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하기 때문에 또 감정적인 반일운동은 경계하는 가운데 불매운동이 유례 없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새 일왕과 아베 총리의 시각차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새 일왕은 깊은 반성을 한다고 말했지만 아베 총리는 반성과 가해 책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 측근 등 극우 성향 의원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고 아베 총리는 참배 대신 공무를 보냈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새 일왕 즉위 후 처음 맞은 종전 기념일 행사. 과거사에 대한 새 일왕의 일성은 반성이었습니다. 過去を顧み深い反省の上に立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 깊은 반성. 부친인 아키히토 전 일왕이 처음 사용한 이 말을 되풀이한 건 평화에 대한 부친의 의지를 계승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반면 아베 총리는 올해도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과 가해 책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재집권 이후 7년째 반성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은 겁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숨진 일본인들을 언급하며 무참히 희생된 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일제에 의해 무참히 희생된 다른 나라 피해자들은 외면했습니다. 잠시 평화를 거론하긴 했지만 결국엔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바꾸려는 헌법 개정을 시사하는 말로 기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今を生きる世代、明日を生きる世代のために国の未来を切り開いてまいります。 아베 총리의 측근들을 비롯한 극우 성향의 일본 의원 50여 명은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참배 대신 공무를 보냈습니다. 아베 정권의 이런 행보는 일본의 침략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계획된 책동입니다. 그 뒤에는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우익 세력의 검은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아베 총리를 위시한 4명의 인물. 일본 최대 우익단체 일본회를 이끄는 4인방입니다. 일본 우경 활동의 뿌리를 추적하면 결국 맞닥뜨리게 되는 단체, 특히 정치 초년생 아베를 우경화의 기수로 키워낸 것도 바로 이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しかしそのことと日本軍が女性たちを強制連行して性奴隷にしたという間違った報道を許すということは全く別のこと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이뿐일까요? 현 아베 내각 강료 75%도 이 단체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입니다. 아베 정권 배후의 일본 회의의 실체를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복절 행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단체, 바로 일본 회의입니다. 集まっている皆さんもこのノー安倍というチラシプレートを掲げました. 방송에 접속한 누리꾼들은 시부야의 축구 응원 같다며 비아냥을 남깁니다. 다른 채널에선 우익의 성지라는 도쿄 야스쿠니 상황이 종일 생중계됩니다. 우길기의 환영 속에 한껏 고무된 사람들. 일본 회의의 최대 목표는 군국주의로의 회귀입니다. 우리의 광복절, 일본 종전기념일에 채택한 성명을 보면 승전국이 과거 일본의 행동을 일방적으로 단죄했다. 모독당한 호국 영령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日本人はほとんどこんな問題は嘘だろうとあんまり信じてる人はもうい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そんなことないよね。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아베 정권의 4차 내각, 총리를 비롯해 스가 관방장관과 아소 재무상 등 강요 20명 중 15명, 75%가 일본 회인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입니다. 今の憲法を見てください。国防という文字が全くないし、国民が国を守る義務もない。 내각이 곧 일본 회의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안마다 정권의 우양우 행보를 견인해 왔습니다. 일본 회의의 회원 수는 4만여 명. 하지만 다른 우익 가맹 단체까지 합하면 조직원 8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림자 내각이라는 일본 회의. 최근 호주 ABC 방송은 극우 로비 단체, 프랑스 르몽드는 강력한 초국가 단체로 평가하는 등 그 실체가 점차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이번엔 독도로 가보겠습니다. 독도는 영토 주권의 상징이죠. 최근에도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그려넣는 도발을 했었습니다. 독도의 위재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네, 위재천 기자. 지금 화면상으로 비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뒤쪽에 태극기가 심하게 펄럭이네요. 비바람이 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독도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지금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그야말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 내일까지는 최대 300mm가 넘는 폭우도 예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독도 경비대가 있는 독도 중에서도 동도에 있습니다. 조금 걷다 보면 이곳을 지키다 순직한 경찰 위령비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요. 지금 제 뒤로는 이런 영토 수호 의지를 과시라도 하듯 1년 365일 힘차게 펄럭이고 있는 태극기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제 옆에는요, 대한민국 이렇게 네 글자가 선명하게 각인된 표지판도 우뚝 서 있는데요. 마치 독도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묵묵히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네, 이렇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원들은 어떻게 경계를 하는지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원래 독도 경비대가 24시간 경계 근무를 서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 문제 때문에 모두 철수한 상태인데요. 취재진 말고는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도 통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 철동 같은 경계는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다는데요. 독도 경비대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다? 이렇게 기상 악화인 상황에서는 경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신 상황실 인력을 증가시켜 CCTV, 레이더 등을 통해 한치의 틈도 없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보다 더한 환경에서도 저희 독도 경비대는 진정한 우리 영토인 독도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과 경찰은 3,000톤급 구축함과 비행기가 동원되는 대규모 독도 방어 훈련을 조만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독도 위재천 기자 수고했습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고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와 주택이 침수된 곳도 있고 또 계곡물이 불어서 고립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릉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네, 조현주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선박이 아마 태풍을 피해서 정박한 곳 같은데 지금 비바람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이곳 강릉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세찬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빗줄기는 거세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해안가의 파도도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이 동해 중부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이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높은 파도가 일면서 계속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선 2,800여 척이 강원 동해안 항포구에 대피해 있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 전역과 강릉과 양양, 속초, 고성 4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동해와 삼척, 태백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더구나 영동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속초 청호가 244.5mm로 가장 많고 양양 강현 205.5, 고성 현내 186.5, 강릉 153.5mm 등입니다.
비 피해도 잇따라 오늘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는 주민 2명이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 동해고속도로 양양군 구간에선 도로 옆 경사면에 토사가 쏟아져 긴급 복구 공사가 이뤄졌고 속초 지역에선 도로와 주택 침수가 속출했습니다. 강릉에선 남대천 물이 불어나면서 하천 둔치에 주차된 차량들이 긴급 이동 조치됐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등 강원 도내 국립공원 고지대 탐방로의 입사는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 기상청은 이번 비가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더 내리겠다며 산사태나 침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강릉에서 조연주 기자였습니다. 네. 10호 태풍 크로사는 일본 히로시마에 상륙한 뒤에 지금 관통하면서 강풍과 폭우를 일본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50만 명에게 피난 권고가 내려졌고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철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강풍과 폭우 속에 산비탈에 있던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덮칩니다. 거대한 간판도 속절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この風で吹っ飛んでたからびっくりしたんです。すごい頑丈なこんな看板が 강풍에 가로등마저 넘어가고 가로수도 견디질 못했습니다. 태풍 크로사는 오늘 오후 3시쯤 히로시마 인근에 상륙해 서일본을 관통했습니다. 반경 1000km에 이르는 지역에 강한 바람을 동반했고 국지적으로 50mm 이상의 비를 뿌렸습니다.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던 야영객 18명은 공포의 하룻밤을 보낸 뒤 아침나절에야 구조됐습니다. テントの中に密集した形でいらっしゃいました。T シャツがびっしり濡れた方であったり、あとサンダルをですね、片方だけしか履いてなかったり。 이 학교는 쏟아진 비에 운동장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이미 많은 곳은 누적 강수량이 650mm를 넘긴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1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를 경고했습니다. 많은 비로 곳곳에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고 범람 수위를 넘긴 하천도 속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50여만 명에게 피난 권고 등이 내려졌습니다. 前の台風の時に裏山がちょっと崩れたんで安全のためにも早めに避難させてもらう。 이번 태풍으로 지금까지 1명이 숨졌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곳에 신칸센과 일반 열차는 운행 정지에 들어갔고 항공편도 8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뒤늦게 세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후보자 배우자의 세금 지각 납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7월과 8월 모두 700만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장관 지명 직전인 지난달 10일 154만 원, 장관 지명 직후인 지난 11일엔 260만 원과 330만 원을 냈습니다. 154만 원은 2015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4년 만에 지각 납부했습니다. 조 후보자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4월 18일과 20일에도 2년 전 소득을 뒤늦게 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 57만 5천 원을 냈습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점검해보니까 안 낸 것이 확인돼 뒤늦게 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소득 내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 밖에 한 사모펀드에 보유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많은 74억 원을 가족 명의로 투자하겠다는 약정을 맺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후보자 측은 투자 과정에서 불법성은 전혀 없었고 약정금을 반드시 다 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유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한 이유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부실학회에 논문을 게재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최 후보자는 자신의 불찰이라고 시인했는데 과기부는 부인하는 듯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2013년 부실학회로 지목된 아이아리아에 제자와 함께 공동 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던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최 후보자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전적으로 본인의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로 부실학회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게 됐다며 제도를 갖춰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나온 곽희정 통부의 입장은 사실상 후보자와 정반대였습니다. 부실학회 리스트에 올라있다고 해서 모두 부실학회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부실학회를 공유하는 비올 리스트의 명단이 명확치 않다. 기준 역시 모호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학회의 운영을 부실하게 한다라고 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법적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요. 곽희정 통부 해명은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전 세계 학자들이 운영하는 해적 학술단체 명단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아이아리아가 부실학회로 등재돼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도서관이 발표한 부실학회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한국 학술 네트워크에도 최 후보자가 논문을 게재하기 2년 전인 2011년 아이아리아가 부실학회라는 의견이 올라 있는데도 곽희정 통부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후보자 본인은 불찰이라는데 문제가 없다는 곽희정 통부. 부실학회만큼 해명도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갑작스럽게 끼어든 차량에 항의하던 운전자를 마구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는데요. 이 보복 폭행을 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함께 보시죠. 나정훈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은색 승용차 앞으로 하얀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깜짝 놀란 은색 승용차 운전자가 옆으로 다가가 항의합니다. 그러자 끼어들기를 했던 승합차 운전자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 다가옵니다. 생수병으로 얼굴을 때리더니 이어서 사정없이 주먹을 휘두릅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멀리 던져버리며 증거 인멸을 시도합니다. 당시 피해자 승용차 안에는 운전자와 아내, 8살과 5살 자녀 2명 등 가족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가장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아내와 아이들은 심리적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위협 운전에 보복 폭행 장면까지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자 가해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목소리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는 가해 운전자와 경찰이 유착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글부터 특수폭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32살 가해 운전자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가해자에 대한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중국 정부의 무력 진압 가능성에 이어서 중국군 병력이 홍콩 접경으로 이동하는 데 대해서 미 국무부가 매우 우려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홍콩의 언론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과거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거듭 거론했습니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군 병력의 홍콩 접경 이동을 매우 우려한다. 중국은 홍콩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라. 미 국무부가 홍콩 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KBS 등 각국 언론의 서면 질의에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97년 중국이 홍콩을 돌려받으면서 영국과 함께 발표했던 공동선언을 3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언론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니 지키라는 압박입니다. 대응이 미진하다는 비난을 의식한 탓인지 트럼프 미 대통령도 홍콩 사태의 인도적 해결을 강조하며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을 시사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미 의회 지도자들은 더 강경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홍콩 시민들과 함께할 거라는 트윗을 올렸고 하원 외교위 민주당 위원장과 공화당 간사는 중국의 무력 진압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공동 성명을 내놨습니다. 30년 전 천안문 사태를 언급하며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중국에 경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홍콩 반환협정을 구실로 간섭하려 하지 말라며 맞받았습니다.
현재로선 미국도 영국도 중국 정부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데 중점을 두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윗을 통해 홍콩 사태와 미중 무역 협상을 연기할 뜻을 시사하며 중국을 압박할 태세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올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그 이유가 대단히 심상치 않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장기 국채와 단기 국채의 금리가 역전됐다는 것입니다. 이 금리의 역전은 바꿔 표현하면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뉴욕 김철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 증시에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루 새 800포인트 넘게 급락해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 모두 3% 안팎으로 급락했습니다. 뉴욕 채권 시장에서 2년 만기 미 국채의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10여 년 만에 다시 발생했는데 이게 경기 침체 공포를 몰고 온 결과입니다. 통상 자금을 오래 빌려 쓰는 장기 채권의 금리는 단기 채권의 금리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고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경기 침체의 신호탄으로 여겨집니다. 1978년 이후 2년물과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5번 발생했는데 모두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년여 전에도 이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 연준이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부쩍 커졌습니다. They're holding the Fed funds rate too high. It's not going to be healthy for stocks, and stocks are not going to turn around.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말도 안 되는 수익률 곡선 역전이라며 연준이 우리 뒷다리를 잡고 있다고 연준을 공격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침체 예고가 아니라도 독일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등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은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홍콩 사태 같은 변수도 침체 공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아베 총리 집권 이후 일본에선 손타구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아랫사람들이 아베 총리의 뜻을 맞추려 충성 경쟁을 펼치는 세태를 꼬집는 말이라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아베 저격수로 유명한 전직 경제산업성 관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0년 가까이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산업정책과 국제통상 업무를 맡아온 고바 시게아키 씨.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장기적으로 일본의 피해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できてしまった場合にはそことサムスン電子の間でそういう最高レベルの協業関係ができるので日本のメーカーのレベルっていうのはその他の代替供給先に比べてもうちょっと遅れてしまいましたよと。 한국의 불매 운동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韓国の中でねその広がりとか支持っていうのが不買運動に対して高いと思うんですけどこれはちょっとね安倍政権は読み間違えた可能性はあるなと。 2015년 TV 프로그램에서 아베 총리를 비판하다 하차한 고가 씨. 아베 독주 체제를 막을 수 없는 일본 사회 현실을 우려했습니다. 安倍政権忖度っていう言葉が非常に流行していますけれども安倍政権が喜ばないことをわざわざ言うと出世に響くとかですね.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日本ってやっぱり戦争をやった日本と変わってないじゃないかというような日本のブランドが大きく毀損されるそういうダメージを受ける可能性も十分あると. 아베 정권 독주에 대한 우려가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 양국 정부가 강대강 대결을 지속하면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며 두 나라 시민들의 연대와 교류를 통해 활로를 찾아야 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해방 직후 강제징용 조선인들을 태운 채 침몰한 우키시마호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일본의 고의로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일본인 승조원들이 출항 직전 항해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는 건데 계획된 위험을 미리 알았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문예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945년 8월 24일 강제징용 조선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우키시마호가 일본 마이즈로항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일본이 공식 인정한 사망자만 500여 명, 최대 5,000명이 죽거나 실종됐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미군 기뢰에 의한 사고라는 일본의 주장과 달리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배 타자마자 이 배가 부산으로 직행하지 않고 도중에 기항을 하면은 폭파한다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나돌았어요. 사고 넉 달 뒤 연합군 요청으로 작성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제1조선인연합이 만들어 메가더 사령관 앞으로 제출했습니다. 출항 전 일본 승조원들이 조선인 때문에 생명을 바칠 수는 없다며 위험한 구역 항해는 절대 반대한다는 규탄 시위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해군 참모장이 의무를 수행해 깨끗이 목숨을 바치라고 폭탄적인 선언을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출항 전 일본인들은 이미 위험 가능성을 알았다는 정황입니다. 의무적인 수행이다. 이 천황의 명령입니다. 사고를 일으켜도 같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깨끗이. 천황의 이름으로. 고의 폭침설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 문서는 익명의 일본인 연구자가 일본 정부 문서실에서 찾아내 최근 한국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피해를 입었던 그 억울함이 이게 첫 문서라고 할 수 있죠. 일본 정부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한일 관계에서 이 문서를 내놓고 따져야 되죠.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 규명도 희생자에 대한 사과나 배상과 보상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도 2015년 이후 관련 조사를 멈췄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궂은 날씨에도 다시 한번 일본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강제 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이 집회에는 90이 넘은 고령의 피해자들도 직접 나왔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일본 대사관을 마주하고선 90대의 두 노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입니다. 하루석기 사기하라! 양금대가 왔다!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16,000여 명의 서명을 전하러 빗속을 뚫고서 30분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측은 공휴일이라 직원이 없다며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앞서 열린 집회에서도 피해자들은 직접 겪은 일제의 만행을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아주 생전에 없는 고생을 다 하고 왔습니다. 화장실 가서 조금 늦게만 와도 어디서 놀다 왔냐고 발로 차고 때리고. 궂은 날씨에 모인 2,000여 명의 시민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광복 74주년 될 때까지 한 번도 일본은 진심으로 사죄 배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과 손잡고 끝까지 싸우자는 의미에서. 이춘식 할아버지는 목이 메어 말을 못 잇겠다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 이후 처음 맞는 광복절. 고령이 된 피해자들의 손을 잡은 시민들은 일본 아베 정부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독립군은 중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이어갔죠. 중국의 한 역사학자가 1920년대 중국 매체에 보도된 당시 항일 무장투쟁 기사를 정리해 KBS에 단독으로 제공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안양봉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독립군이 봉오동 청산리에서 연급 후 승리하자 일제는 간도 참변으로 보복합니다. 수만 명의 동포를 잃은 독립군은 선전포고를 하고 강도 높은 투쟁에 들어갑니다. 한인을 잔인무도하게 학살하고 있다. 원수를 잊지 않고 목숨 걸고 복수할 것이다. 대표적인 전투는 함경도 경성 청진항 전투였습니다. 1월 4일 경성 청진항에서 일본군 병사 40여 명이 사망했다. 일본군이 급파돼 전투가 이어졌는데 일본군 사상자는 600여 명, 독립군은 50여 명이었다. 이 전투로 독립군 지원이 증가했다. 독립군이 나타나면 혼비백산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독립군이 의주군을 습격했다. 면사무소 일본인 직원들이 총소리를 듣고 옷 입을 새도 없이 도망쳤다. 시베리아 통신에 따르면 일본군 43년대와 독립군이 교전했다.
쌍방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일본군은 피해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 연이은 승전의 독립군의 기세는 나날이 올라갔습니다. 만주 일일 신문에 따르면 독립군이 이미 8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使得一般民众对于独立，就是祖国将来一定会独立的这种信念呢更加坚强。 하지만 승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홍범도가 중상을 입고 제1독립군 25명, 제2독립군 34명이 체포됐다.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이뤄진 외교와 선전 중심의 독립운동, 그리고 전력면에서 열세였지만 굴하지 않고 전개된 만주 항일 무장투쟁은 우리 독립운동의 두 축이었습니다. 1920년대 10년 동안 청산리와 봉오동 전투를 제외하고 당시 중국 언론에 보도된 독립운동은 96건, 이 중 40건이 무장투쟁 기사입니다. 숨지거나 다친 일본군 등이 660여 명에 달했지만 독립군 피해는 70여 명이었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힘든 생을 살고도 평생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내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해 나누고 간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닿은 학생들은 할머니와 오늘날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오대성 기자입니다. 잘 볶은 원두를 하나하나 만져보고 향도 맡아봅니다. 꽃과 흙을 좋아했던 김군자 할머니. 그런 할머니를 떠올리며 특별히 고른 원두에 김군자 커피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원두 같은 경우는 산미랑 꽃내음이 두드러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원두 같은 경우는 고소함이랑 흙내음이 두드러지는 편이어서 선택했습니다. 이 커피를 들고 매주 수요 시위가 열리는 옛 일본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를 추억하고자 김군자 블렌딩이라는 블렌딩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행사를. 할머니를 알게 된 건 2014년. 보육시설에서 자립한 뒤 학비가 절실했던 때였습니다. 대학 생활의 그런 처음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장학금이 저에게는 정말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김군자 할머니도 저에게 의미가 크고요. 평생을 홀로 지낸 할머니는 2년 전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기부한 1억 원은 여러 사람의 정성과 한데 모여 800명의 자립아동들에게 든든한 뿌리가 됐습니다. 제가 가족이 없어서 그 시설에서 자랐지만 할머니 가는 길 외롭지라도 않게 가서 약간 동무가 되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일본에서 왜 오신 거예요? 왜? 하나 더 드릴까요? 바리스타를 꿈꾸는 준형 군에게 할머니와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해준 건 바로 이 커피였습니다.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들어맞지 않았나. 역사를 바로 알고 서로 그 역사를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뭔가 저도 나름 학생 나이대로서 뿌듯했던 하루였습니다. 준형 군은 뜻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김군자 커피 원두 판매 수익금 전액을 시설 자립아동들에게 기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